네, 오늘 또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분석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인물, 밉상스러운 그 인물을 아주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물 탈곡기 그동안 보면요, 정말 탈탈탈탈시더라고요. 탈탈탈. 네, 오늘은 누구를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사실은 네. 김상욱 의원을 탈탈탈 저를 털고 싶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면전에서 털면은 네네. 다 못 털 것 같아서 네네. 조금 다음번으로 미루고요. 대신 의원님이 대한민국 자타공인 국민의힘 전문가시잖아요. 저 오늘 진행자인데요. 네, 그래서 또 국민의힘 최근에 신임 당대표도 선출된 네네. 만큼 이번에는 장동혁 의원, 장동혁 대표를 한번 털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또 장동혁 의원님.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나 이렇게 있으실 법한데 네. 좀 불편하시진 않으실까요? 저보다는 장동혁 의원님이 더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간에 뭐 서로 다 뭐 알고 지내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 대표가 어떤 분인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 주로 집중해서 탈탈탈 하셨습니까? 네, 뭐 살아온 인생부터 최근의 행적까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전에 판사 출신이다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변화가 좀 많았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한때는 친윤이었다가 그다음에 친한이었다가 그다음에 반한이었다가 그다음에 지금에는 일부 가장 강성한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다가 또 당대표 되고 나서는 또 입장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오늘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1962년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태어났고요. 올해 나이 56세입니다. 젊은 편이죠. 그러네요. 네, 아주 젊은 의원입니다. 어린 시절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학생들 친구들은 교실에서 급식 먹을 때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할 만큼 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초중고 모두 보령시에서 졸업을 했고요. 이제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 갈까 고심하면서 이 학비를 안 내는 쪽으로,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쪽을 쭉 알아보다가 어느 날 서울대에 간 선배가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야, 서울대 가면 과외하면서 생활비 엄청 벌 수 있다. 엔간하면 서울대 가자라고 제안을 해줘서 열공을 한 결과 서울대 88학번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사범대학교 불어교육과 출신이고요. 네, 뭐 저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부티가 잘잘잘잘 흐르시는데? 제가 좀 부티가 나요. 근데 그래서 저도 뭐 좀 학비 부담이 없는 육사나 경찰대를 생각하다가 저는 서울대를 못 갔어요. 공부가 그만큼 안 돼서. 저런. 성공하셨네요. 네. 그 김상욱이 가지 못한 서울대를 장동혁은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나온 학교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이팅. 그리고 소위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추켜 세울 때 사법, 입법, 행정을 두루 거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력이 좀 특이해요. 보면 사범대 출신이죠. 네. 그리고 사범대 출신인데 행정고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을 하다가 다시 사법 시험을 한.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충남 보령에서는 되게 그렇죠. 큰, 현수막 제법 달렸을 법한데. 현수막 많이 달렸을 것 같습니다. 행시와 사실을 모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판사로 있을 때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좀 유명했지요. 우리가 정말 좀 우리 역사의 오명으로 남은 맞습니다. 정말 저는 화가 나요. 자꾸 이 사람 생각하면. 그 내용 조금 뒤에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성격이 급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졸업 전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 합격을 합니다. 이게 1991년인데요. 뭐 학생회나 당시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을 아시고 또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분신 전국이라고 해서 1991년에 굉장히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돌아가신 그런 시기였습니다. 노태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서 교육부 등의 공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판사의 꿈을 안고 가족과 함께 아예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신림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한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출마를
네,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후에는 대전, 인천, 서울지방 법원 판사를 지냈고요. 2016년부터 2년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또 파견 근무를 가기도 했습니다. 요때 국회에서 자문위원 하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정계로 진출할 생각을 품은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처음에 정계 진출했을 때 인터뷰를 보면 왜 정치를 꿈꾸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에 당시 그 국회에서 일하면서 원래 나는 정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깨졌다. 그때부터 정치의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떠난 뒤에 이제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재판을 맡았습니다. 바로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요거를 막 때려치우고 곧바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그 해에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네. 재판을 하는 중에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한 거네요. 네. 전두환에 판사로서. 대한 재판을 하는 중에 그러면 그 재판 뭐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우선은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곧장 그 당으로 진출을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그렇게 좀 현직 판사나 검사분이 직행하는 일이 있기는 있어서 뭐 제가 더 이상 더 많이 비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논란에 대해서 장동혁은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켰고 자기가 정치적 색 없이 중립을 지키다가 정치 참여한 것까지 비판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보다도 아까 화가 나신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두환 관련 재판이었다는 게 좀 주목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비오 신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 5.18 그때 헬기 사격 목격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조비오 신부님의 목격이 있었는데 전두환이 2017년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즉 첫 번째 헬기 사격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고인이 되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지점 때문에 기소가 됐고요. 역사 정의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재판이었던 만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하던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 내팽겨치고 휙 총선에 출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만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좀 편파적인 공정하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재판 마지막까지 갔다면 그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네. 근데 참 판사의 직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출마를 했어요. 당선은 네. 됐습니까? 당선 안 됐습니다.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로 마무리됐는데요. 떨어진 거죠. 다음 도전은 2022년 대전광역시장으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컷오프로 출마 직전에 컷오프 됐고요. 이 컷오프 된 게 2022년 4월이었거든요. 그해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빛의 속도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6월 재보궐선거에 충남 보령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가 김태흠 전 의원이 국회의원 하다가 충남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자리가 비게 된 건데요. 그래서 4월에 대전시장을 도전했던 사람이 2개월 뒤인 6월에는 이 충남 보령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낙하산이다 이런 비판 당시에도 많았고요. 광주지방법원 판사에서 국회의원, 시장 후보, 충남 보령 국회의원까지 정말 뭐 말 그대로 종횡무진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종횡무진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사실 방향성은 쭉 한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옮겨 다닌 거죠. 여기서 오늘 장동혁 탈곡기 우리가 키워드로 보통 소개를 하거든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저 자리가 더 좋은데? 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물론 뭐 더 좋은 자리 탐내는 거는 인지상정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지만 저 자리가 더 탐나긴 해도 보통 이곳에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많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더 좋은 자리가 나면 변신을 꾀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단계로 갈지 판단이 빠르고 또 반드시 해낸다.
야심가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장동혁 씨 인생을 통틀어서 저 자리가 더 좋은데 하는 장면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같이 남의 자리를 보고 혹해서 홀랑 자리를 갈아타는 모습인데 가령 대학 갈 때도 원래 육사 갈까 경찰대 갈까 하다가 선배의 말 듣고 서울대가 더 낫겠네 하고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서울대로 갔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하다가 사법고시 보게 된 것도 친구가 판사가 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된 친구를 보니까 판사 괜찮은데 나도 판사나 할까 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된 거고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하면서 국회 들락날락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봤겠죠. 국회의원 더 좋은데 판사보다 국회의원이 더 좋은데 하면서 그 중요한 재판까지 때려치우고 국회 자리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쨌든 하려고 한 건 다 해낸 그런 야심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예전에 12.3 내란 일어나기 전에 뭐 장동혁 의원님과 뭐 자리를 하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장동혁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한번 하는 거 멋있게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말씀과 행동이 일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종횡무진 혹은 더 높은 자리로의 행보가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사람이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장동혁 의원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목적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네, 그 부분은 아마 이미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다라고 자, 그 부분에서 참 보여집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장동혁 의원의 소신과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한동훈의 최측근이라는 키워드가 늘 따라붙고요. 또 한때 한동훈의 소울메이트라는 키워드가 늘 장동혁 옆에는 따라붙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한동훈의 소울 없는 소울메이트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한때는 제일 가까운 측근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말이 떠올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 어떻게 지금은 반한에 가깝죠.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장동혁은 단순한 친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무려 당 사무총장에 앉혔거든요. 그야말로 여의도 문법을 파괴한 아주 파격 인사다라고 그 당시에 평가가 됐었는데 보통 당의 사무총장은 최소한 재선 후반기쯤 혹은 대부분은 3선 정도는 했던 의원이 실질적으로 1.5선이었는데 맞잖아요. 된 거죠? 그렇죠. 이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데다가 선거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역할이 막중한 이 자리에 1.5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0.5선이었습니다. 재보궐로 당선된 후였고요. 그런 0.5선 이 아주 생초짜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당권을 한동훈이 쥐어준 겁니다. 덕분에 장동혁은 정치적 체급이 확 올라가게 됐고요. 탈탈 털어보셨으니까 좀 알아보셨을 것도 같은데 그 뭐 입장이 바뀔 수는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성이 있고 또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고 어떻게 국민들께 봉사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을 텐데 그동안 친윤 또 친한, 반한 또 지금의 강성 저기 모습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네. 그런 부분들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찾아내신 부분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차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탄핵을 기점으로 둘이 네. 헤어진 것은 많이 아는 사실입니다. 네네.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고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직 가장 먼저 사퇴를 했잖아요. 네네. 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그만두면 그 지도부 자체가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고위원 중에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 의원 이 둘이 친한계로 분류가 됐는데 이 장동혁이 가장 먼저 사퇴를 하면서 나머지 줄줄이 사퇴가 이어지면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의원 그냥 친윤 정도도 아니고
맹렬한 맹윤으로 거듭이 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남동 관저에도 2번이나 찾아갔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전한길과 함께 윤 어게인 당으로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좀 우습다고 해야 되나? 소울메이트였던 한동훈과 전한길 두 사람 중에 누굴 공천 줄 거냐. 네네. 이 질문, 많이 회자됐었죠. 네, 이 예. 질문에 거침없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약간 한동훈을 좋아하진 않아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최대 피해자가 한동훈이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좀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강성적 모습, 치우친 모습으로 가는 것 단순히 야심만일까요? 아니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진짜 신념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장동혁의 근간에는 보수 기독교 사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는 나오진 않는데 독실한 신자는 확실해 보입니다.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가령 2022년에 충남의 한 기독교 단체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감사 예배라는 거를 주최를 했는데요. 여기 장동혁 의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기도회에 대한 기사를 좀 보면 당선자들은 본인들이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의 크리스천 정치인으로 해박한 성경 지식과 탄탄한 기독교 정치 철학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 자리를 설명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들이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인정할 만큼 기독교 사상에 뭐 빠삭하다고 해야 될까요? 심취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발언을 많이 했었지요. 좀 강성 발언을 많이 했었던 맞습니다.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본인의 소신이고 신념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어떤 신념이냐? 바로 장동혁, 전한길, 손현보로 이어지는 이 신념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신념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번 세 번째 키워드 이 세 사람의 신념 공동체로 좀 잡아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과 갈라선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매번 참석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연설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사실은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초선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장동혁을 보수 진영 그리고 보수 유권자 집단 내에서 입지를 다지게 하고 좀 인지도를 쌓게 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전한길과의 관계도 아마 그 과정에서 돈독해진 것 같고요. 그때 손현보 목사가 아주 이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붓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장동혁 의원은 진짜 의리가 있다. 세이브 코리아 할 때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기 연설 마치면 바쁘다면서 갔는데 장동혁 의원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더라. 너무 대단했다. 우리 집사람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나는 그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정말 아낌없는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뭐 시간 돌이켜 보면 그때 참 우리 국가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에서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장동혁 의원이 보수 지지층에 많이 이름을 알린 계기가 네. 되었네요. 그때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먼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쏟아붓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요? 그렇죠. 그 뭐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이다. 뭐 이 발언은 워낙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었다. 이런 발언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인데요. 네. 그리고 내란 수괴, 이 윤석열에 대한 옹호도 빠짐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하나님과 국민이 부여한 그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비장한 각오로 싸우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뭐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독교 교리에 충실하다고 해서 생각이 이렇게까지 가버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좀 대다수 건강하게 헌법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대다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좀 부끄럽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네, 어떤 발언했죠? 제 입으로 하기도 좀 그런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헛것이 보이는지 방탄조끼를 입고 생쇼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살 수 있다면 나라도 찢고 국민도 찢고 국회도 찢고 예산도 찢고 헌재도 찢고 법원도 찢고 검찰도 찢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뭐 계속해서 보는 부분이지만은 좀 선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렇죠? 약간의 화술적인 화술적인 있습니다.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때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보이고요. 극우 기독교 세력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들 세력은 뭐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던 또 극우적 수단과 방법을 옹호했던 그런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탁이 있었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분 것들도 있습니까? 있겠죠. 어떤 부분이죠? 뭐 선거 때 사실 전한길이 직접적으로 이 장동혁을 밀어줬잖아요. 그리고 전한길 옆에는 늘 소년보와 이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또 소년보 라인 정광훈 라인 또 조금 또 다른 라인이에요? 좀 다른 라인이긴 한데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또 정광훈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이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장동혁의 신념 중에 네.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부정선거론의 진심이다. 예, 근데 또 아, 스스로 정광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광훈 쪽도 다 아무튼 다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소년보 목사는 이 부정선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한 조금 상식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정선거는 또 다른 쪽과 함께 했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장동혁 의원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부정선거 공론장을 만들겠다. 부정선거 공론장을 만들겠다. 네, 취임 일성으로 말했고 그러면서 사전투표도 없애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정치 초입부터 선관위와 계속해서 충돌을 해왔던 게 있는데요. 네. 아까 2020년에 대전에서 총선 나갔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떨어지자마자 나흘 만에 4.15 총선 실태조사단이라는 걸 꾸려서 선거 불복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선거에서 질 수 없다. 라는 내가 확실히 지다니 너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너무 강한 거네요. 근데 사실 선거에 대한 우리 의문, 공신력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그렇죠. 위협이거든요. 선거 결과가 어떻든 그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과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정, 입증을 통해서 신중하게 제기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일단 좀 지르고 보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신념만 가지고 있거나 말로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련한 입법까지도 했습니다. 올해 3월이었는데요. 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전투표제가 왜 문제죠? 사전투표제가 뭐 이 부정선거의 온상이다라는 주장을 예전부터 극우 세력에서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고 네. 이거를 그냥 어떤 정치적 구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법을 만들었던 게 사전투표제를 만든 게 보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히거든요. 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다음부터 선거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제도를 갖다가 이 괜히 탓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뭔가 불신만 키우는 이런 법안을 국회의원이 그 장동혁 의원이 내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었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먼저 문제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접견 가냐 안 가냐 지금 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또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여요. 반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나는 이미 접견 신청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다시 변신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이 다음 어떤 행보를 좀 짬을 보고 있는 건가 싶긴 한데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당선됐던 배경에는 그런 극우적인 행동과 발언에 환호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니까요. 네. 근데 좀 그런 이제 위원님 말씀드리면서 궁금증이 드는 것이 어쨌든 좀 강성 기독교 또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기독교적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또 한때는 또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
한동훈 반환으로 돌아섰지만 한때는 또 한동훈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이렇게 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것도 소신의 발로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이 극우 기독교 세력이 이만큼 발양하지 않았었잖아요. 아마 마음속에는 교회도 다니고 그쪽 사람들과 친목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만큼의 사회적 안에서 자기 본인 합리화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그 합리화에 강력한 신념이 생기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사회적으로 커다란 집회도 열고 뭐 전한길 유의 인물들도 생겨나고 뭐 모스탄 이런 사람들 와서 힘 보태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 와중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신념이 폭발한 게 아닐까? 이제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예. 다음엔 김상욱의 창 2탄 한번 해서 더 같이 털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인물 탈곡기 오늘 재밌게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